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 비행기 표가 취소됐다니, 그게 말이 돼?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닷새 후 환갑 여행을 떠나려던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야, 내 비행기 표가 왜 취소된 거야?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해?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을 무시하며 조롱해왔던 시어머니에게 채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례지만 아줌마 누구시라고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채경은 인천공항 출국장 전광판 아래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계좌 알림들이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백설아, 법인카드 결제 거절. 구도훈, 가족카드 사용 정지. 채경은 알림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으며 공항 라운지 통유리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채경은 그 비행기들 중 하나에 타야 할 사람이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떠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비즈니스 라운지 안쪽에서 백설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 비행기 표가 취소됐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백설아야. 백설아는 항공사 직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카운터에 몸을 잔뜩 밀어넣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쩔쩔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결제하신 카드가 정지되어 있어서 항공권이 자동으로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지? 내 카드가 왜? 야, 너 똑바로 확인해. 우리 아들이 대기업 팀장이야, 구도훈. 너희가 감히 누굴 상대로 장사를 이따위로 해. 백설아는 분통이 터지는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설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감히 엄마 전화를 안 받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백설아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연락처를 훑다가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채경. 백설아는 콧방귀를 뀌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채경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채경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신채경,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이제 받아? 당장 말해. 내 비행기 표 왜 취소된 거야? 네가 카드에 손댔지? 당장 해결 안 해. 백설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올 듯 날카로웠습니다. 채경은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가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채경의 목소리는 물 위에 떨어진 이슬처럼 고요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라고요? 백설아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라운지 안의 소음이 백설아의 귀에서 사라진 것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누구냐니? 너 지금 내 시어머니 목소리도 몰라? 인연이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나 누군지 몰라? 나 설아야, 백설아. 시어머니요? 아,
전 이혼한 지가 닷새나 지나서 이제 시어머니 같은 건 없거든요. 남남인데 전화를 하셔서 누구신가 했네요. 볼일 없으면 끊겠습니다. 아줌마. 채경은 또박또박 말하며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채경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에서 백설아의 번호를 길게 누른 뒤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설아는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보고 아줌마 누구냐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년을 며느리라고 10년을 데리고 살았어. 백설아는 카운터를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나. 이거 나. 너희가 내 아들이 누군지 알면 이딴 짓 못해. 내 아들 대기업 팀장 구도훈이야. 이 무식한 놈들아. 보안 요원들은 양쪽에서 백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백설아는 신발까지 벗겨질 정도로 발버둥을 치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라운지 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라운지 밖으로 끌려나온 백설아는 택시 승강장에서 지갑을 뒤졌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대었습니다. 결제 거절.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시 결제 거절. 아니, 이게 왜 이래? 왜 다 안 되는 거야? 돈이 다 어디로 갔어? 도훈아. 구도훈. 백설아는 택시기사의 눈총을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환갑 여행 간다고 시장에서 제일 비싼 원단으로 맞춘 정장 위로 구겨진 탑승권 조각이 처량하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 로비에서 채경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베테랑 이삿짐 센터 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 대표님, 예정대로 3시간 안에 작업 싹 끝냈습니다. 시어머니 쓰시던 가구부터 벽지 한 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뜯어냈습니다. 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 나왔을 텐데 따로 잘 챙겨두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팀장이 건넨 갈색 봉투 안에서 채경은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건축가 자격증 사본이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가 대각선으로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자국 위로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0년 전 백설아가 채경의 면전에서 여편니가 살림이나 할 것이지 이딴 종이 쪼가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채경은 찢어진 자격증을 가슴 앞에 가만히 대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에요. 뺏긴 건 다 찾아와야죠. 채경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레지던스 42층, 채경이 이혼 전부터 남몰래 사둔 공간이었습니다.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밑에 펼쳐졌습니다. 채경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SC홀딩스 자산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채경은 결혼 전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미천 삼아 몰래 회사를 세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월급을 생활비내 모내하며 홀랑 뜯어가는 동안 채경은 잠을 줄여가며 주식 공부를 하고 경매 시장을 뒤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1억은 무려 5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경은 노트북 옆에 놓인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확정 6개월 전부터 변호사들과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남편 도훈의 외도 사진, 회사 돈 빼돌린 내역, 그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채경의 단독 소유로 돌려놓은 서류들까지 한 장 한 장이 시댁의 목을 쥘 무기였습니다. 채경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조력자 최 실장이었습니다. 대표님, 남편 꼬드겼던 그 여자 조안나 건 다 끝냈습니다. 도훈이가 회사 돈 빼돌려 그 여자한테 오피스텔 사준 증거도 다 챙겼고요. 그 여자는 돈 챙겨서 오늘 해외로 뜹니다. 채경은 메시지를 읽고 짧게 답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도훈이네 회사 이사들한테 편지 보낼 차례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주세요. 내일 새벽이면 회사 난리 날 겁니다. 준비 끝냈습니다. 채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유리잔 안에서 살랑거렸습니다. 채경은 한 모금을 머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남편 도훈은 퇴근해서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단 침입 시 형사 고발합니다. 본 주택은 신채경의 개인 재산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신채경 이 여자가 미쳤나? 도훈은 종이를 팍 뜯어내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비빅 소리만 날 뿐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 한쪽에 종이 박스 8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도훈의 양복이며 구두가 쓰레기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신채경, 너 어디 있어? 문 안 열어? 야, 당장 안 열어. 도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하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도훈은 화가 치미는지 벽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아이고, 내 손. 신채경, 너 잡히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둬. 도훈은 박스 하나를 발로 뻥 걷어찼습니다. 박스가 뒤집히며 비싼 양복들이 더러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채경은 휴대폰에 뜨는 알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도훈, 카드 결제 거절. 채경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채경은 서재로 걸어가 책상 위에 말려있던 커다란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시댁에서 어디 여자가 밖으로 돌아다녀 라며 못하게 막았던 마지막 설계도였습니다. 채경은 도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다려.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세울 거니까. 채경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인 강태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채경아, 오랜만이다. 우리 사무실에서 큰일을 시작하는데 내 도움이 꼭 필요해. 수석 디자이너 자리는 비워뒀다. 꼭 연락 줘. 채경은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 서울 시내 불빛이 채경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채경은 서재에 앉아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 편지 다 보냈나요? 네, 대표님. 아침 일찍 이사들 책상에 다 올라가게 해뒀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느라 회사 돈 쓴 거, 접대비 가짜로 올린 거 다 적어놨으니 아마 오늘 회사 뒤집어질 겁니다. 오피스텔은요? 어제 다 비웠습니다. 원래 대표님 명의였으니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채경은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전 오늘 오전부터 태윤 씨 사무실로 나갈 거예요. 그동안 못한 일 다 할 겁니다. 오전 10시 채경은 강남의 커다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더하우스라는 간판이 반짝거렸습니다. 채경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당당하게 로비 가득 울렸습니다. 10년 동안 숨죽여 살던 며느리 신채경은 이제 없었습니다. 건축가 신채경이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태윤은 사무실 문 앞에서 채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경이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태윤은 팔짱을 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신채경. 이게 얼마만이냐? 꼬박 10년이다, 10년. 그러게. 참 오래도 걸렸네. 나 돌아오는데. 태윤은 채경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설계 경연에서 서로의 도면을 찢어가며 싸우던 그때와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밑에 옅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광대뼈가 조금 더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너 주려고 프로젝트 자료 싹 준비해놨으니까. 태윤은 채경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테이블 위에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채경은 파일을 펼치고 조감도를 살폈습니다. 손가락이 도면 위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윤아, 이거 구조가 너무 약해. 여기 이 부분 봐봐. 하중 분산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큰일 나겠어. 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채경이 도면을 본 지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너 10년 쉬었다더니 실력 안 죽었네? 아니, 오히려 더 독해진 거 아냐? 나 쉰 적 없어. 남들 다 자는 새벽마다 매일 밤 도면을 그렸거든.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나만의 도면을. 채경의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채경은 파일을 덮고 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석 디자이너,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줘.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경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훈의 회사 회의실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3명이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도훈은 맞은편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구 팀장, 여기 이 서류 좀 보시죠. 법인 카드로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 원을 냈던데 받는 사람 이름이 조한나 씨네요. 이분이 누구인지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사회이사가 서류를 도훈 앞으로 탁 밀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지출이었고 조한나 씨는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니 업무상 필요한 지출인데 왜 여자 개인 오피스텔 보증금을 회사 돈으로 내줍니까? 구 팀장, 우리가 바보로 보여요? 도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경리팀에서 올라온 내부 감사 자료에는 도훈이 3년간 빼돌린 법인 자금의 흐름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자료를 누가 제출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 팀장,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니 짐 싸서 나가세요. 나중에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니 각오하시고. 도훈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도훈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신채경, 내년이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그래,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두고 봐.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그날 저녁 백설아는 공항 인근 찜질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지저분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백설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눌러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나야 설아.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돈 1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을까? 어머, 설아 씨? 아니, 지금 뉴스 보니까 아드님이 회사에서 횡령으로 잘렸다던데. 미안해. 나도 지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백설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설아. 나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언니네 집에서 딱 하룻밤만 자면 안 될까? 설아야, 미안하다. 너 지금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우리 남편이 너 절대 들이지 말래. 나중에 연락하자. 백설아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톱이 허벅지 위에 치마천을 벅벅 긁었습니다. 1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12명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백설아는 찜질방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이게 다 그 신채경년 때문이야. 그 독한 년이 사방팔방에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해.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알아? 내가 가서 다 뒤엎어버릴 거야. 다음 날 아침 백설아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넘기며 도훈의 회사 사옥 앞에 나타났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구도훈. 내 아들 구도훈 당장 나오라고 해. 팀장 엄마가 왔다는데 왜 안 들여보내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구도훈 팀장님은 어제부로 직위 해제되셔서 회사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뭐? 직위 해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팀장인데 왜 못 들어와? 너 지금 나 무시해? 백설아는 안내 데스크를 두 손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달려와 백설아를 양쪽에서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백설아는 사옥 정문 앞 화단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꺽꺽 울었습니다. 그 시각 채경은 작업실에서 설계도면 위에 연필을 바쁘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야, 너 설마 밤샌 거야? 적당히 좀 해. 사람 잡겠다. 잠이 안 와서 그래. 10년 동안 멈췄던 손이 이제야 제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잠이 오니? 태윤은 채경이 그린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대한 곡선형 건물의 멋진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다, 신채경. 이거 10년 전보다 훨씬 대단한데? 너 그동안 머릿속에 빌딩을 몇 채나 지은 거냐? 매일 밤 지었지. 이제 그 빌딩들 하나씩 세상 밖으로 꺼내서 보여줄 거야. 채경은 커피잔을 받아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은 채경의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채경의 휴대폰에 최 실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구도훈이가 지금 조한나를 찾아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조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출국 준비 다 끝냈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뜹니다. 도훈이가 가면 조한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조한나가 알아서 쫓아낼 겁니다. 저희가 준 합의금이 구도훈이 푼 돈보다 100배는 크니까요. 채경은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각 도훈은 조한나의 원룸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나야, 나야, 도훈이. 제발 문 좀 열어봐.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조한나는 커다란 가방 2개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짐은 다 뭐야? 너 어디 가니? 나 외국으로 이민 가. 도훈 씨, 우리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길 막지 마. 뭐? 이민?
야, 조안나. 너 이럴 수 있어? 나 지금 돈이 필요해. 제발 조금만 빌려줘. 내가 다시 성공해서 10배로 갚을게. 조안나는 비웃으며 도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도훈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뭐, 돈을 빌려달라고? 야, 구도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거렁뱅이 주제에 어디서 수작이야? 저리 비켜. 재수 없으니까. 조안나는 가방을 끌고 도훈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훈은 뺨을 감싸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도훈의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7시 도훈은 낡은 박스 사이에서 양복 한 벌을 꺼내 입고 고시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는 곳은 다 쓰러져가는 옥탑방 뿐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와 소리나는 선풍기 뿐이었습니다. 도훈은 매트리스에 걸터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채경은 노트북을 열어 도훈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최 실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최 실장님, 도훈이 차 리스료 안 냈죠? 그거 당장 회수 절차 밟으세요. 내일 당장 길거리에서 차 뺏어버리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채경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에서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야, 구도훈. 내일까지 돈 2천만 원 안 가져오면 너네 회사 앞에서 망신 줄 알아. 이번엔 진짜 국물도 없어. 도훈은 전화를 끊고 천장을 보며 누웠습니다. 빗물이 새는지 천장에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정말로 도훈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구도훈은 빚을 갚아라 라고 적힌 커다란 판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도훈을 쳐다봤습니다. 도훈은 짐을 정리하러 왔다가 사채업자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어이, 구도훈 씨, 여기서 보내? 돈 언제 줄 거야,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사람들도 많은데. 제발. 우리가 기다려준 게 얼만데 그래. 오늘 안으로 입금 안 되면 내 엄마 사는 데까지 찾아간다. 도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책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위자료 청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거기 적힌 어마어마한 금액을 본 도훈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자료까지. 신채경, 너 아주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도훈은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무거운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 마치 길 잃은 강아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채경은 작업실에서 태훈과 함께 도면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채경아, 너 잠은 좀 자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다. 잠이야 뭐 4시간만 자면 충분해. 1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났던 습관이 있어서 괜찮아. 4시간? 너 그러다 쓰러져. 건강 챙기면서 해. 채경은 연필을 내려놓고 태윤을 쳐다봤습니다. 태윤아, 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 쉬는 기분이야.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지금이 제일 행복하니까. 태윤은 더 말리지 않고 따뜻한 커피를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나란히 앉아 도면을 그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채경의 연필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공모전 최종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채경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조력자인 최 실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구도훈이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정가가 있는 해커놈이랑 몰래 만나는 걸 잡아냈습니다. 생각보다 성격이 급하네요. 최 실장님, 그 해커, 우리 태윤 씨가 미리 손 써둔 사람 맞죠? 그럼요. 저희가 미리 심어둔 우리 쪽 사람입니다. 구도훈이가 작업실 비밀번호 좀 뚫어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하더랍니다. 채경은 창밖을 보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준비한 가짜 도면을 슬쩍 흘려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보안이 뚫린 것처럼 연극 좀 해주시고요. 구도훈이가 제 발로 독사과를 먹게 해야죠. 걱정 마십시오. 구도훈이가 쩔쩔매며 해킹하는 꼬락서니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찍고 있습니다. 채경은 전화를 끊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오로라 프로젝트 설계도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건물이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만든 엉터리 도면이었습니다. 채경은 이 가짜 도면을 컴퓨터 보안이 허술한 폴더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던 채경은 복도에서 태윤과 마주쳤습니다. 태윤아, 이제 곧 미끼를 물 거야. 야, 신채경, 너 정말 괜찮겠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야? 걱정 마. 구도훈은 궁지에 몰리면 무조건 남의 거 뺏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랑 10년을 살았잖아. 그 인간 속은 내가 훤히 다 꿰뚫고 있어. 태윤은 채경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채경의 눈에는 불안함 대신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수 같은 차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흘 후 구도훈은 해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성공했습니다. 접어뚫어서 도면 싹 빼왔습니다. 도훈은 옥탑방 매트리스 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야? 잘했어. 당장 보내, 이 자식아. 빨리. 도훈은 전송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로라 프로젝트 최종 설계안. 도훈은 가슴이 벅차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신채경, 너만 잘난 줄 알았지? 이거 한 장이면 너는 끝이고 나는 다시 회장님 소리 듣는 거야. 도훈은 곧장 경쟁업체인 대진 건설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김 실장에게 도훈은 의기양양하게 저장 장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채경이 비밀 도면이야. 이거 있으면 이번 공모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게 진짜 맞아? 가짜면 구 사장 당신 목숨 내놔야 해. 아, 이 사람이 누굴 못 믿고. 내가 직접 해킹해서 가져온 거라니까. 대신 이거 공짜 아닌 거 알지? 현금으로 딱 5억 준비해. 도훈은 5억이라는 소리에 입꼬리가 귀걸이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몰랐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에서 소형 카메라가 자기들의 추악한 거래를 다 찍고 있다는 사실을요. 공모전 심사 이틀 전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채경의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채경 씨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같이 가주시죠. 채경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달려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채경이가 왜 잡혀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거예요? 강 대표님도 조만간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자, 신채경 씨 갑시다. 채경은 끌려가는 와중에 태윤을 보며 입모양으로 살짝 속삭였습니다. 계획대로야. 채경이 잡혀갔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백설아가 방송국 앞으로 달려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며느리년이 우리 집안 돈을 싹 훔쳐서 도망가더니 이제는 나라 기밀까지 팔아먹었대요. 내 아들 구도훈이는 불쌍한 피해자라고요. 엉엉. 백설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며
온갖 연기를 다했습니다. 도훈은 그 사이 대진건설에서 받은 5억 원으로 비싼 호텔방을 잡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5억 벌었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엄마 가고 싶다던 유럽 여행, 이번엔 1등석으로 끊어줄게.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그 독한 년 감옥에 쳐넣고 나니까 이제야 하늘이 돕는구나. 도훈은 승리감에 취해 침대에 대자로 누워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검찰 취조실에 앉아있는 채경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신채경 씨, 대진건설에 도면 넘긴 거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넘긴 적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채경은 구치소 독방에 갇혀서도 벽에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면회를 온 도훈이 유리창 너머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때? 차가운 밥 먹으니까 정신이 좀 들어? 진작 내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이년아. 도훈아, 네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니? 난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뭐? 이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난 밖에서 5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거야. 넌 거기서 늙어 죽어. 도훈이 비웃으며 나간 뒤 채경은 혼잣말로 낮게 의졸였습니다. 5억이 아니라 5억 배로 갚아주마, 구도훈. 그날 밤 대진건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술팀장이 회장에게 보고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 도면 엉터리입니다. 이대로 지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구도훈 그 자식이 우리한테 똥통을 던진 겁니다. 뭐라고? 구도훈, 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속여? 당장 그 자식 잡아와.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 한편 구치소 안에서 채경은 갑자기 끙끙 앓으며 쓰러졌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자 교도관들이 혼비백산하여 채경을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채경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반격을 준비한 것입니다. 채경은 수사관을 불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님,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구도훈이 대진건설이랑 동거래한 장소 알려드릴게요.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시각 태윤도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주차장 거래 영상을 들고 말이죠. 검사님, 여기 구도훈이가 도둑질한 도면 팔아먹는 영상 있습니다. 우리 채경이는 무고합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다시 만난 채경과 태윤. 유리창 사이에 손을 맞댄 채 태윤이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영상 넘겼어. 이제 다 끝날 거야. 채경아, 조금만 더 버텨. 고마워, 태윤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채경의 눈에는 서늘한 복수의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부 사무실에 태윤이 제출한 영상 파일이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획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훈이 대진건설실장에게 저장 장치를 건네며 돈 5억 원을 요구하는 장면이 음성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거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하네. 야, 수사관. 당장 신채경 씨 건 다시 조사해. 도둑놈은 따로 있었구먼. 그리고 대진건설 저놈들 당장 압수수색 영장 쳐. 같은 시각 채경은 구치소 의무실에서 수사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신채경 씨, 기운 좀 차리세요. 아주 큰 증거가 나왔습니다. 도면 유출한 놈 신채경 씨가 아니라 전 남편 구도훈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채경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님,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에서 도훈이가 해커랑 거래한 기록도 다 확인하셨나요? 그럼요.
구도훈이가 해커 불러서 서버 뚫은 기록에 대진 건설이랑 동거래한 장부까지 싹 다 잡아냈습니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도면 제가 일부러 엉터리로 만든 겁니다. 기술자들이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거대로 지으면 건물이 푹 주저앉거든요. 수사관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신채경 씨 보통 분이 아니시네. 아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셨어. 이틀 뒤 태우는 확보한 영상을 뉴스에 싹 퍼뜨렸습니다. 도훈이 지하 주차장에서 돈 가방을 챙기는 장면이 TV에 나오자마자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채경을 못된 며느리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고, 저 불쌍한 며느리를 남편 놈이 감옥에 보내려고 작당을 했네? 라며 손바닥 뒤집듯 채경 편을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구치소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채경이 혐의 없음이라는 당당한 표를 들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 멀리 태윤의 차가 서 있었고 태윤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채경은 태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등 뒤에서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채경의 턱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한 시어머니 앞에서도 차가운 감방에서도 한 번도 안 울던 채경이 태윤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윤은 말없이 채경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채경은 태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태윤아, 나 정말 무서웠어. 정말 못 나오는 줄 알았어. 알아, 다 알아. 고생 많았다, 채경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태윤은 채경의 등을 가만가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채경은 눈물을 닦고 태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채경은 이제 당당하게 태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찰은 채경에 묶였던 돈을 즉시 다 풀어주었습니다. 반대로 도훈과 대진 건설은 초상집이 됐습니다. 수사관들이 대진 건설 본사에 들이닥쳐 서류 상자를 수십 개씩 들고 나갔습니다. 도훈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벽에다 냅다 던졌습니다. 아니, 저게 왜 나와? 저 영상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야, 김 실장, 전화 받아. 이 자식아. 하지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답이 없었습니다. 도훈은 미친 사람처럼 대진 건설로 달려갔지만 로비에서 경비원들에게 멱살을 잡혀 쫓겨났습니다. 이거 안 나? 나 김 실장 만나러 왔다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같은 사기꾼은 출입 금지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로비 밖으로 쫓겨난 도훈 앞에는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이, 구도훈 씨, 뉴스 잘 봤어. 돈 5억 벌었다며? 우리 돈부터 갚아야지. 어디 도망을 가려고 그래? 사채업자들이 도훈의 양팔을 꽉 잡았습니다. 도훈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돈 줄 거야. 신채경 그년한테서 뺏어서라도 줄 테니까 놓으라고. 신채경 씨는 이미 풀려났던데 뭘 뺏어? 오늘 안에 2천만 원 안 가져오면 내 다리 하나는 내놓을 줄 알아. 알겠어? 도훈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옥탑방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경찰들이 수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구도훈 씨 산업기밀 도둑질하고 뇌물받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잘못 없어요. 같은 시각 공항에서는 시어머니 백설아가 여권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끊어준 1등석 표를 손에 쥐고 콧노래를 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백설아 씨?
잠시만 이쪽으로 오시죠. 왜 그래요? 나 1등석 손님이야. 빨리빨리 안 해? 그때 보안 요원들이 백설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백설아 씨, 며느리 돈 횡령하는 거 도와주고 거짓말로 고소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백설아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비싼 비행기 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야. 나 백설아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나 이놈들아. 백설아는 수백 명의 승객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한 달 전 그 공항에서 비행기 표 없다고 쫓겨나던 꼴이랑 똑같이 재현된 겁니다. 채경은 집으로 돌아와 최 실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구도훈이랑 시어머니 싹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최 실장님도 드디어 정신이 드셨답니다. 채경은 한숨을 돌리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도훈이 보낸 깡패들한테 맞아서 누워있던 최 실장이 보였습니다. 채경이 병실로 들어가자 최 실장이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너무 오래 잤죠? 아니에요, 최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다 잡았습니다. 최 실장은 안심한 듯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채경은 최 실장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경은 태윤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윤이 새하얀 도면 종이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경아, 다시 시작해볼까? 응. 이번엔 이름을 바꿀 거야. 부활이라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채경은 풀려난 돈으로 태윤의 회사 주식을 몽땅 사들여서 태윤의 자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을 시켜 망해가는 대진 건설의 땅들을 헐값에 사들릴 준비도 마쳤습니다. 태윤아, 유미라 그녀는 어떻게 됐어? 건축협회에서 아예 쫓겨났어. 이제 평생 도면 한 장 못 그릴 거야.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도 3개 걸어놨으니까 길거리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지. 채경은 창밖의 붉은 노을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채경은 시댁 식구들이 뺏어갔던 자기 보석들을 경매에서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말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불우이웃 돕는 데 써주세요. 보기만 해도 역겨우니까. 10주년 선물이라던 목걸이도 망설임 없이 상자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채경에게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내 전용 작업실 열쇠야. 이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려. 여긴 아무도 못 들어와. 채경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시댁에서 부엌대기로 살던 10년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윤아, 정말 고마워.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케이크 하나를 두고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건축가 신채경의 부활을 위하여.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마시던 채경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배 쪽에서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경은 태윤이 걱정할까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경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채경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채경을 불렀습니다. 신채경 씨, 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채경은 숨을 죽이고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유독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채경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신채경 씨, 췌장 쪽에 혹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크기가 제법 커서 당장 수술을 하셔야겠어요. 채경은 종이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선생님, 수술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예후가 나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다만 위치가 좀 까다로우니까 수술 끝나고 몸조리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큰일 나요. 채경은 결과지를 가방에 챙겨 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 제일 빠른 날로 잡아주세요. 병원을 나온 채경은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채경아, 조금만 더 버텨.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여기서 무너지면 억울해서 못 죽어. 3주 후 드디어 채경이 밤잠 설쳐가며 설계한 오로라 빌딩의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강변에 우뚝 솟은 은빛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행사장 안은 구경 온 사람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채경은 검정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신채경입니다. 시끌벅적하던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부활입니다. 10년 전 저는 시댁 식구들 등살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건축가라는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채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앞줄에 앉아있는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듭니다. 저처럼 돈이 없어서 혹은 형편이 안 돼서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을 제가 직접 도울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장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기 불빛이 번쩍번쩍 쏟아졌습니다. 채경은 그 자리에서 건물 지어본 돈 100억 원을 몽땅 기부하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신 대표님, 그 큰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내놓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제 전 재산도 아닌걸요. 남의 눈물 쏙 뺏어 번 돈도 아니고 제 땀 흘려 번 돈이니 좋은 데 쓰는 게 당연하죠. 같은 시각 감옥에 있는 도훈은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채경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자 도훈이 들고 있던 종이컵이 찌그러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쏟아졌는데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죄수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와, 저 여자 진짜 여장부네. 100억을 한 입에 기부한대요. 저런 여자랑 살았던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도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 없이 독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편 요양원 식당에서 밥을 기다리던 시어머니 백설아는 앞사람이 보던 잡지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채경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잡지였습니다. 이거 내놔. 이거 내 며느리야. 2년이 내 돈 다 훔쳐가서 저러고 사는 거라고. 다 내 거야.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왜 남의 잡지를 뺏고 그래요? 백설아는 잡지를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요양원 직원들 손에 끌려나가 복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현이 내 돈으로 100억을 기부해. 아이고 배야. 완공식 다음 날 태윤은 채경을 건물의 꼭대기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벽 가득 채경이 대학 시절부터 그렸던 도면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옛날 종이부터 이번 설계도까지 채경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윤아, 이걸 네가 다 가지고 있었어? 응. 네가 대학 때 버리고 간 거,
내가 12년 동안 하나도 안 버리고 보관했어. 언젠가 네가 다시 그릴 날이 올 줄 알았거든. 태유는 채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경아, 나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 잊어본 적 없어. 좋아한다, 채경아. 이제 내가 내 옆에 계속 있어도 될까? 채경은 눈시울이 붉어져 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윤아. 나도 그래. 며칠 후 채경은 어릴 적 살던 옛 집터를 찾았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땅 위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여기에 예쁜 도서관 지을게요. 동네 사람들이 쉬어가는 숲 도서관요. 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죠? 채경은 자서전까지 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방송에 나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10년 세월이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죠. 하지만 그 10년 동안 밤마다 몰래 도면을 그렸던 정성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저를 더 단단하게 설계한 셈이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채경은 금고에서 도훈과 꼈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고물상으로 달려가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에이, 이거 12,000원밖에 안 나오겠는데? 됐어요. 12,000원만 주세요. 채경은 그 돈을 받아들고 유기견 보호소로 가서 기부함에 넣었습니다. 딱 12,000원어치 마음만 기부할게요. 보호소를 나오며 하늘을 보니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채경과 태우는 통유리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태윤아, 나 이제야 정말 숨을 쉬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채경 씨, 정밀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병원으로 나오셔야겠어요. 채경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복수도 하고 성공도 일궈냈는데 채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로 안 져. 채경은 입술을 앙다물고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채경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검사 영상을 띄우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채경 씨, 지난번에 본 혹이 생각보다 성질이 고약합니다. 크기도 금방 커졌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수술하셔야겠어요. 네,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하거든요. 채경은 덤덤하게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아, 나 금요일에 수술 받기로 했어. 췌장 쪽에 종양이 있대. 전화기 너머로 태윤의 숨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설마 혼자 끙끙 앓았던 거야? 한 달 전쯤 알았어. 완공식 축하하는데 찬물 끼얹기 싫어서 그랬어. 미안해, 태윤아. 미안하긴 이 바보야. 너 정말. 아,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채경은 전화를 끊고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저 멀리 화단 옆에서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모자 아래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그 여자, 바로 시어머니 백설아였습니다. 채경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에 올라타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 백설아가 제가 다니는 병원에 청소부로 들어와 있어요. 쥐새끼처럼 뭘 노리는 건지
당장 알아보세요. 2시간 뒤 최 실장에게서 기가 막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백설아 그 할망구가 가짜 이름으로 취업했답니다. 대표님 병실에 몰래 들어가서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게 확실합니다. 금요일 아침 채경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윤이 곁을 지키며 물컵을 챙겨주었습니다. 채경아, 수술 끝나면 눈 뜰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병실 밖에는 경호원들 쫙 깔아놨으니까 걱정 마. 저 인간들 그림자도 못 비치게 할 테니까. 수술은 무려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태윤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나와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혹도 깨끗하게 떼어냈고요. 라고 말하자 태윤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술 후 첫날 밤 채경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10년 세월 동안 시댁에서 당한 가스라이팅이 꿈속까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 채경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채경아, 나 태윤이야. 이제 그 지옥 같은 집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다음날 오후 채경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옥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난 전남편 구도훈이었습니다. 이거나, 내 마누라가 여기 누워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비켜, 이 자식들아. 태윤이 차갑게 나가서 도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구도훈, 병보석으로 나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여기서 난동 피우다 다시 감옥 들어가고 싶어? 채경이 보호자는 나니까 당장 꺼져. 도훈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물러갔지만 그날 밤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화원 복장을 한 백설아가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채경의 병실로 잠입한 것입니다. 자는 줄 알았던 채경이 눈을 뜨자 백설아가 산소호흡기 줄을 만지작거리며 도끼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곱게 죽을 생각 마. 여기 재산 포기각서에 당장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 부모 유골함 내가 한강물에 확 처박아 버릴 줄 알아. 채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부모님 유골함까지. 제발 그것만은. 싫으면 도장 찍어. 내 재산 다 우리 아들 거니까. 그때 태윤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백설아를 끌어냈습니다. 백설아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그 재산 다 우리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백설아가 나가자 채경은 안심한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실 채경은 시어머니의 천박한 수법을 미리 예상하고 수술 전 부모님의 유골함을 진짜 금고가 있는 사찰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백설아가 훔쳐간 건 소금으로 채워진 가짜였던 거죠. 태윤아, 저 사람들 이제 끝장낼 때가 됐어. 내가 아주 위독해서 곧 죽을 것처럼 소문을 내줘. 저 인간들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을 봐야겠어. 채경의 계획대로 병실엔 흰 천이 드리워지고 위독하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도훈은 그 소식을 듣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채경이 죽으면 그 50억 다 내 거 되는 거 맞지? 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채경이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있는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경은 속으로 숫자를 세며 그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경은 눈을 감은 채 숨을 최대한 느리게 쉬었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삑, 삑 하며 아주 느릿느릿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살금살금 병실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시어머니 백설아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야, 도훈아. 이거 진짜 죽은 거 아니냐?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네. 백설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채경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코앞에 손등을 슬쩍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숨도 거의 안 쉬는 것 같은데? 야, 이때다. 빨리 서류 꺼내. 도훈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산을 몽땅 넘기겠다는 양도 서류와 위임장이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침대 위에 펼치며 백설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인주 가져왔지? 지금 이 서류에 채경이 지장만 찍으면 끝이야. 얘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만 잡아서 꼭 누르면 된다고. 그래, 그래. 어서 해. 누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도훈은 채경의 오른손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채경의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인주를 꺼내 채경의 엄지손가락에 시뻘건 칠을 했습니다. 백설아가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찍어. 이것만 되면 저 비싼 집이랑 회사 주식도 다 우리 거야. 아이고 좋아라. 도훈이 채경의 손가락을 서류 위로 가져가 꾹 누르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채경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더니 도훈의 손목을 획 낚아챘습니다. 아, 뭐야? 도훈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지만 채경이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목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채경은 침대에서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도훈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라고요?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습니다. 백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귀신이야. 귀신이 살아났어. 귀신이라니요, 어머니. 저 신채경이에요. 아, 이젠 어머니가 아니지. 아줌마, 누구시냐니까요? 채경은 도훈의 손목을 휙 내던졌습니다. 도훈은 손목을 감싸 쥐고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곧 죽는다며. 왜? 내가 죽길 바랐어? 미안해서 어쩌나. 난 100살까지 살 생각인데. 채경은 리모컨을 눌러 병실 천장 구석에 숨겨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자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방금 전 두 사람이 나눈 추악한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래, 빨리 해. 저 비싼 집 다 우리 거야. 도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버버거렸고 백설아는 입만 쩍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도훈아, 저거 지금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 태윤이가 기자들한테 주소를 다 뿌렸거든. 내 그 잘난 얼굴 지금 전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도훈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백설아는 카메라를 가리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다 바닥에 꽈당 넘어졌습니다. 이거 꺼. 당장 꺼. 이 미친년아. 이거 안 꺼. 그때 병실 문이 쾅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윤이 그 뒤에서 서늘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도훈, 백설아. 살인미수랑 서류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도훈의 양손에 철커덕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못했습니다. 백설아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 백설아야. 신채경, 네가 이길 것 같아? 넌 죽어도 내 밑에 있는 며느리라고. 아줌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누구시냐고요? 전 그쪽 같은 사람 모릅니다. 경찰서 가서나 실컷 떠드세요. 백설아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채경은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태윤이 다가와 채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채경아. 이제 정말 끝이야. 채경은 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분해서 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다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재판장. 병실에서 찍힌 영상이 나오자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판사는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구도훈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피고인 백설아는 징역 15년에 처한다. 백설아는 판결을 듣자마자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백설아가 눈을 뜨더니 멍하니 허공을 보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 우리 채경이가 끊어준 1등석 표 어디 갔어? 여행 가야 하는데. 하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뻔뻔하던 백설아가 치매에 걸려버린 겁니다. 채경은 백설아를 아무도 모르는 시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채경은 맑은 하늘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후, 이제야 살 것 같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태윤은 채경을 회사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채경이 좋아하는 예쁜 꽃들이 가득 핀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신채경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태윤아, 이게 다 뭐야? 채경아, 나랑 약속해 줄래? 이제 복수 같은 건 잊어버리고 나랑 같이 행복한 집 지으며 살자고. 태윤은 무릎을 꿇고 예쁜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는 은색 반지였습니다. 채경아, 나랑 결혼해 줄래? 채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태윤아. 좋아. 두 사람은 꽃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경은 부모님의 유골함을 찾았습니다. 진짜 유골함 앞에 앉아 채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노을이 붉게 지는 저녁, 채경은 태윤의 차 옆자리에 앉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신채경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얀 절벽 위 조그만 석조 예배당 앞에는 의자 20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마다 보랏빛 라벤더 꽃다발이 묶여 있어 바닷바람을 타고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최 실장이 입구에서 하객들을 한 명 한 명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예배당 안쪽 작은 방에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우아하고 깔끔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채경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채경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단 앞에는 태윤이 멋진 감색 정장을 입고 채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채경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윤이 먼저 채경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채경아, 사실 12년 전에 너랑 공부할 때 너한테 지기 싫어서 밤새운 적도 많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이기는 게 참 좋더라. 네가 활짝 웃으면 내가 우승한 것보다 100배는 더 행복했거든.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멋지다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채경도 수줍게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윤아,
난 10년 동안 남들 다 자는 밤에 몰래 도면을 그렸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를 살린 건 그 도면들이었어. 하지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야.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태우는 눈시울이 붉어져 채경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례도 없이 서로의 손가락에 소박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최 실장은 아이고, 우리 대표님 고생 끝났네. 하며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잔치가 열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와인잔을 들고 태훈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채경아, 행복해? 응. 나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석 달 후 채경이 지은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은 채경은 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채경 건축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이 다시는 없게 제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채경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10년이나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곧바로 꿈을 향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에 있는 도훈은 신문을 보다가 채경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도훈은 화가 치밀어 신문을 바닥에 팽개쳤지만 신문 속 채경의 눈이 마치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고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 백설아는 창밖의 논밭을 보며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채경아, 내 비행기표 가져와라. 나 환갑 여행 가야 해. 1등석 표 어디 있니?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자 백설아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약 기운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꼬대처럼 비행기 표만 찾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채경과 태우는 직접 지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채경은 그 집 이름을 나를 찾는 집이라고 붙였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면 채경은 원목 테이블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내렸습니다. 태우는 조금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나와 채경이 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채경아, 커피 맛 좋다. 그치? 나도 오늘따라 커피 향이 참 좋네. 특별한 말이 없어도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꽉 찼습니다. 최 실장은 재단 일을 맡아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러 다녔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지어준 집들의 32집이 입주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최 실장이 보내준 사진 속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도훈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채경아, 나야.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탄원서 한 장만 써주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채경은 메시지를 다 듣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책을 나가 한강 물속으로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마지막 악연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휴대폰 없이 걷는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채경은 박물관을 찾아가 10년 동안 손때 묻은 낡은 제도기를 기증했습니다. 이게 제 복수의 시작이었고 저를 버티게 해준 보물입니다. 매일 밤 이 낡은 도구로 꿈을 그렸거든요. 한 달 뒤 채경과 태우는 아프리카로 떠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직접 지었습니다. 채경은 뙤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고 흙바닥에 앉아 아이들에게 집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살고 싶은 예쁜 집을 그려보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아이들이 깔깔대며 땅바닥에 그린 그림을 보며 채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채경은 부모님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태윤이 서재로 들어와 채경이 좋아하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았습니다. 채경은 무릎 위에 하얀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채경아, 내일은 어떤 멋진 집을 그릴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지만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집을 그릴 것 같아. 채경의 연필이 하얀 종이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시댁 부엌에서 숨죽여 그리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경의 연필 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채경의 스케치북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는 참고 견디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채경은 그저 참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밤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깨어 도면을 그렸고 아무도 몰래 자신의 미래를 한 줄 한 줄 설계했습니다. 복수는 그 설계의 일부였을 뿐 채경이 진짜 되찾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건축가 신채경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채경은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복수 대신 나눔을 택했습니다. 장학금을 만들고 구호주택을 짓고 아이들에게 연필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채경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을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영원할 것 같아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새벽도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